워렌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 투자의 현인 찰리 먼거가 평생 실천했다고 고백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바빌론의 7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고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도시, 바빌론의 금융 철학에서 비롯되었으며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21세기 현대 주식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절대 불변의 공식으로 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의 늪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복잡한 분석이나 예측 때문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기본 원칙 없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지혜는 다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를 쌓아 올리는 시스템적 사고방식을 제공합니다. 놀랍게도 월 300만 원으로 시작해 5년 만에 10억 자산가가 된 평범한 직장인들의 비밀 역시 이 원칙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기적인 대박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챕터 1. 월급의 10%만 투자해도 부자가 되는 놀라운 비밀. 많은 투자 초보자들이 큰 돈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첫 번째 원칙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는 것인데 이는 수입의 10%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달걀 장수의 비율을 현대 투자에 적용해보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10개 중 9개만 생활비로 쓰고 1개는 반드시 투자 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매월 30만 원씩 투자 계좌에 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부자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 규모를 늘려갑니다. 실제로 월 30만 원씩 연 8%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약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이는 원금 7,200만 원이 2배 이상 불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적금처럼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에 이 돈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20%를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이 투자 자금만큼은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바빌론의 지혜에 따르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의 10분의 9만 꺼내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원칙이 강력한 이유는 심리적 효과 때문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투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찾게 되고 돈에 대한 관심과 지식도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수입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챕터 2. 가난뱅이들이 모르는 지출 통제에 숨겨진 법칙. 수입의 10%를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어도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생활 패턴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의 두 번째 원칙인 지출을 조절하라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핵심 전략입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지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기록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값, 배달음식비, 각종 구독 서비스, 충동구매 등이 누적되면 월 투자금 30만 원을 훨씬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지출 관리 방법은 50-30-20 법칙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50%는 필수 생활비, 30%는 여가 및 자기 개발비, 20%는 투자 및 비상금으로 배분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150만 원은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필수 지출에 90만 원은 취미, 만남, 쇼핑 등에 60만 원은 투자와 적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투자금을 가장 먼저 빼놓고 나머지 90%로 생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투자할 돈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을 먼저 빼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실용적인 지출 관리 도구로는 가계부 앱이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지출 내역을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에 대한 실감도 커지고 통제력도 높아집니다. 지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지출을 극도로 줄이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매달 한 가지씩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찾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배달 음식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다음 달에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챕터 3. 복리의 마법으로 돈이 알아서 불어나는 투자 전략. 바빌론의 세 번째 원칙, 돈을 불려라는 현대 투자의 핵심인 복리 효과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스스로 돈을 벌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이를 주식 투자에 적용하면 배당 재투자와 성장주 투자의 조합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당 재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간 2%에서 3%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같은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고 내년에는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약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 배당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보유 금액이 1억 250만 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에 대한 배당금 약 256만 원을 받게 되고 이를 다시 투자하면 보유 금액이 더욱 늘어납니다. 10년 후에는 원금이 약 1.3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성장주 투자에서도 복리 효과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연평균 20%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3년 후에는 투자금이 약 1.7배, 5년 후에는 약 2.5배로 불어납니다. 물론 성장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배당주보다 훨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매월 30만 원, 투자금 중 20만 원은 배당주에, 10만 원은 성장주에 배분합니다. 배당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을 5개에서 6개 정도 분산 투자합니다. 성장주는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의 기업들 중 3개에서 4개를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실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런 감정에 휘둘려 투자 원칙을 바꾸면 안 됩니다. 바빌론의 지혜처럼 황금 노예들이 꾸준히 일하도록 놔두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이 수익금도 재투자해야 합니다. 작은 황금 노예들이 더 많은 황금 노예들을 낳도록 하는 것이 복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챕터 4. 99%가 실패하는 이유와 원금 보호의 절대 법칙. 바빌론의 네 번째 원칙, 원금을 잃지 않고 지켜라는 현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시되기 쉬운 원칙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다가 원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원금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원금 보전의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해외 선물, 각종 파생 상품 등이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혹하지만 이런 투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위험합니다. 대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기업들, 즉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모든 돈을 한 곳에 집중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투자금을 최소 5개에서 10개 기업에 나누어 투자하고 업종도 다양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기업 2개, 화학기업 2개, 금융기업 2개, 바이오기업 1개, 신재생에너지 기업 1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손절매 라인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일단 손절매를 하고 다시 기업을 분석해본 후 재매수를 고려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리 정한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레버리지를 피하는 것입니다. 신용거래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수익은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는 강제 청산되어 원금을 모두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보유 종목들의 실적과 전망을 점검하고 투자 논리가 변했거나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된 경우에는 과감히 매도합니다. 이때는 손익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되 그 전문가가 실제로 투자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론만 아는 전문가보다는 실제로 시장에서 검증된 투자자들의 조언이 더 유용합니다.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챕터 5. 평생 월급 없이도 사는 진짜 부자들의 비밀. 바빌론의 마지막 3가지 원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5번째 원칙인 집을 장만하라는 현대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6번째 원칙, 노년과 가장 사망 시기를 대비하라는 은퇴 계획과 보험의 필요성을. 7번째 원칙,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는 인적 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은 단순히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강제 저축과 레버리지 투자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훌륭한 투자입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 원 자기 자금으로 사면 아파트 가격이 10% 오를 때 실제 수익률은 30%가 됩니다. 이는 주식 투자로는 얻기 어려운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와 타이밍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가 낮을 때 매수하고 금리가 오르기 전에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거래, 비용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퇴 계획은 투자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의 지혜에 따르면 노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연금과 배당 소득을 통해 근로소득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시점까지 필요한 자금을 역산해서 매년 투자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 월 50만 원씩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약 6억 원이 됩니다. 이 돈을 연 4% 배당 수익률로 운용하면 매년 2,400만 원, 즉 월 2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본 투자, 즉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본업에서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학습과 스킬 개발을 통해 직장에서의 가치를 높이고 부업이나 사업 기회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한 부수입 창출 기회가 많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바빌론의 7가지 원칙은 결국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꾸준히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따라 투자한다면 여러분도 5,000년 전 바빌론 부자들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빌론의 지혜는 복잡한 투자, 기법이나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며 원금을 보존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부를 축적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입니다. 이 원칙들을 현대 주식 투자에 적용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바빌론 원칙을 실제 투자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화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원칙은 알지만 실행에서 실패하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6. 부자들만 아는 바빌론 원칙, 실전 적용에 숨겨진 비밀. 대부분의 투자 교육이 이론에 머물러 있는 반면 진짜 부자들은 이 원칙들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빌론의 7가지 원칙이 아무리 완벽해도 21세기 한국의 경제 환경과 세법,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세금 최적화 전략입니다. 바빌론 시대에는 없었던 현대의 복잡한 세제를 활용하면 실제 투자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를 활용하면 연간 2천만 원까지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실제 수익률이 30%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절약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살펴보면 월 투자금 100만 원 중 40만 원은 연금 계좌에, 30만 원은 ISA에, 30만 원은 일반 계좌에 배분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ETF나 리츠에 투자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고 ISA에서는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 차익을 노립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주에 투자하되 배당 소득 공제 한도인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시장 사이클을 활용한 매수 타이밍 전략입니다. 바빌론의 원칙에서는 꾸준히 투자하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식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는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다가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때 한꺼번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밸류에이션 지표를 활용해야 합니다. 코스피 PR이 평균치인 12배를 넘어 15배 이상일 때는 신규 투자를 줄이고 10배 이하로 내려갈 때는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많이 투자합니다. 또한 VIX 지수나 풋콜 비율 같은 공포 지수를 모니터링하여 시장의 극단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입니다. 바빌론 시대와 달리 현재는 전 세계 어느 시장에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미국, 유럽, 신흥국 시장에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유동성을 자랑하므로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는 미국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투자 방법으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해외 ETF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환율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환해지 ETF를 선택하거나 달러 강세기에는 원해지 ETF를 늘리고 달러 약세기에는 환해지 ETF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90%가 실패하는 심리적 함정과 멘탈 관리 극복법. 바빌론의 원칙을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심리적 요인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실을 극도로 회피하려 하고 단기적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런 심리적 함정들을 극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손절매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 하락했을 때 손절매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곧 오를 것이다. 지금 파는 것은 손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수와 동시에 손절매 주문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익이 날 때는 너무 일찍 매도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10%에서 20% 수익이 나면 이익을 확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성급하게 매도하지만 진짜 좋은 기업은 몇 년에 걸쳐 수백 %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수익이 날 때는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는 분할 매도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심리적 함정은 확증 편향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만 찾아보고 나쁜 뉴스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기적으로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유 종목에 대해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고 매도해야 할 이유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특정 종목에 투자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찌라시 정보에 휩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신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세워두고 그에 맞지 않는 투자는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 보여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심리 관리를 위해서는 투자 일지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수와 매도를 할 때마다 그 이유와 그때의 감정 상태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자신의 투자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손실을 봤을 때나 큰 수익을 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해두면 비슷한 상황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챕터 8. 경제 위기 때도 돈 버는 역발상 투자 전략. 바빌론의 부자들이 오랜 세월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처럼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질 때가 오히려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포에 휩쓸려 손실을 확정하고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경제 위기 시 투자 전략의 핵심은 현금, 비중 관리입니다. 평상시에는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되 시장 지표들이 과열 신호를 보이면 점진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크게 폭락하면 그 현금으로 우량주들을 대량 매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20% 하락하면 1차 매수, 30% 하락하면 2차 매수, 40% 하락하면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나누어 투자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는 생활필수재 업종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생활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위기 상황에서 현금 흐름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반면 위기 이후 회복 국면에서는 성장주에 집중해야 합니다.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같은 업종들은 위기 때 크게 하락하지만 회복되면서 이전 고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위기를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므로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시에는 환율 변동도 중요한 투자 요소입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므로 미국 주식이나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국내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챕터 9. 30대부터 시작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 투자 로드맵. 바빌론의 원칙은 보편적이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나이와 생애 주기에 따라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20대와 50대의 투자 전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 감수 능력, 투자 기간, 목표 수익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20대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입니다. 40년 이상의 긴 투자 기간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됩니다. 성장주 비중을 70%에서 80%로 높게 가져가고 해외 신흥국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시기에는 투자 원금이 적으므로 무엇보다 본업에 집중하여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0대는 본격적인 자산 축적기입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가정을 꾸리면서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성장주 60%, 배당주 30%, 부동산 10%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적당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와 주택 구입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므로 투자 목적별로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는 자산 축적의 골든타임입니다. 소득이 정점에 달하고 투자 경험도 쌓인 시기이므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까지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안정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장주 50%, 배당주 40%, 채권 10%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부동산 투자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자산 보전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은퇴가 코앞에 다가왔으므로 큰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배당주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채권이나 리츠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의 비중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연금 관련 상품들을 활용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 연령대별로 공통되는 것은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20대 때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50대가 되었을 때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0대가 되어서야 투자를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챕터 10. 절세 투자 완벽 가이드. 한국의 복잡한 세제는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투자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후 수익률은 투자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은 비과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의 경우 5년간 연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연 10% 수익률로 5년간 운용한다면 세금 절약 효과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세율 35%인 사람이 7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즉시 24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35%의 즉시 수익률과 같습니다. 해외 투자 시에는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사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다른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도 22%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세금 계획은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이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 시에는 임대소득세를 고려하여 수익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대책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자금을 투자할 때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생전 증여를 통해 미리 자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빌론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세법, 시장 사이클, 심리학, 글로벌 경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여전히 바빌론의 7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을 현실에 맞게 응용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도 바빌론의 부자들처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99세까지 살며 워렌 버핏과 함께 세계 최고의 부를 축적한 찰리 먼거가 평생에 걸쳐 터득한 주식 투자의 핵심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도 평범한 투자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찰리 먼거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99%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특별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조차 찰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의 투자 철학은 검증된 성공 방법론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를 지배해온 진짜 투자 대가의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수백억 달러의 부를 만들어낸 실전 투자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와 성공하는 소수만이 아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챕터 1. 바보가 되지 않는 투자의 기본 원칙.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근본적인 이유는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멍청한 짓을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찰리 먼거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도 행동하지 않거나 분명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투자하는 태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보수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찰리의 투자 철학은 주식시장이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이 발생한다는 이론에 기반합니다. 그는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하며 해당 사업의 경제적 조건이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같습니다. 찰리는 투자자마다 본인이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회사들로 이루어진 능력 범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범위 밖의 비즈니스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2. 이익을 깔고 앉아 평생 부자가 되는 법. 찰리 먼거의 가장 유명한 투자 전략 중 하나는 깔고 앉기 투자법입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오랫동안 보유하는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장기 보유의 첫 번째 이점은 수수료를 덜 낸다는 것입니다. 잦은 매매로 인한 거래, 비용은 생각보다 투자 수익을 크게 깎아먹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가 잘 될 때 해마다 1%에서 3%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복리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찰리는 쉴 새 없이 사고 팔면 세금을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잦은 매수 매도와 시장 동향, 예측보다는 경제적 조건이 좋은 사업을 매수하여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시간은 훌륭한 비즈니스에게는 좋은 친구이지만 평범한 비즈니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핵심은 적당한 사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을 잊고 대신 훌륭한 사업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찰리가 워렌 버핏에게 제시한 계획이었고 이 원칙을 통해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챕터 3. 가격이 잘못된 황금 기회를 잡는 법. 투자는 본질적으로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는 것입니다. 도박의 가격이 잘못 매겨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주가가 미래 가치와 어긋나 있을 때 그 주식이 바로 가격이 잘못 매겨진 황금 기회입니다. 주가가 가치보다 높으면 회사의 장밋빛 전망을 과대평가하는 상황이고 주가가 가치보다 낮으면 회사의 장기적 전망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은 회사의 장기 전망에 비해 가격이 낮게 매겨지므로
이때 이길 확률이 높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향후 6개월간 주가에만 관심을 갖는 근시안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반면 찰리는 한 회사의 사업 조건이 향후 10년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 차이에서 매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여명입니다. 더 현명해질수록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무지를 인정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모른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찰리가 지혜에 도달하기까지 걸은 길이었습니다. 챕터 4. 소수 종목 대박 투자 전략의 진실. 일반적으로 권하는 분산 투자에 대해 찰리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산 투자는 금융 컨설턴트와 증권 중개인이 형편없는 성적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탁월한 실적을 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50개 혹은 그 이상으로 폭넓은 분산 투자를 하면 손실과 수익이 서로 상쇄되어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인덱스 펀드를 흉내내는 상황을 만듭니다. 분산 투자를 권하는 상담사는 대박을 치지도 쪽박을 차지도 않고 그저 무난할 뿐입니다. 찰리는 좋은 회사에 합당한 가격으로 투자하면 보유 종목을 10개 미만으로 줄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10년에서 20년 동안 견조한 수익을 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분산하면 동물원이 되어버리며 바구니 안에 달걀이 10개 있으면 달걀을 유심히 지켜보기 훨씬 수월합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드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길 확률이 정말 높다면 크게 베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도 소액만 투자하여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찰리는 어떤 것이 경제적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할 때 가능한 많이 매수합니다. 챕터 5. 평생 부를 지키는 인내와 기다림의 기술. 투자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찰리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투자자에게 인내심은 미덕이자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내심을 그저 일부 투자처에 영원히 머무르며 그 가치가 오르길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찰리가 보기에 진정한 인내심은 현금을 쌓아두고 훌륭한 회사의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가격에 팔리는 훌륭한 회사를 찾을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모든 인류의 문제가 사람이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으며 찰리도 이에 동의합니다. 견고한 비교 우위가 있는 훌륭한 회사가 좋은 가격에 팔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찰리가 말하는 좋은 기다림은 한두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1960년대 후반 주식 시장을 빠져나간 뒤 다시 주식 매수의 흥미를 느끼기까지 5년을 기다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버블 시기에도 찰리와 워렌은 주식 시장에서 살만한 주식을 찾기를 포기했고 2003년이 되어서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이 투자자를 돕지만 많은 사람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기다림은 쉽지 않으며 이는 뮤추얼 펀드와 헤지펀드 매니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은 분기별 선거에 쫓기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탐색하며 몇 년을 기다린다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하고 주식 가격이 높아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찰리와 워렌이 투자 종목을 영원히 보유할 생각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월가의 그 누구도 이런 선언을 할 수 없으며 이것이 찰리와 워렌이 누군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따라 할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만큼 기다릴 인내심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정말 힘들며 현금이 있으면 아무 종목이나 사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할 습병입니다. 훌륭한 회사는 20년간 커다란 문제를 몇 번 겪은 회사이고 평범한 회사는 매년 여러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회사입니다. 훌륭한 회사의 완벽한 예는 코카콜라입니다.
지난 50년간 코카콜라는 영화 산업 진출과 뉴 코크 출시라는 두 번의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 문제들은 사업을 접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반면 끊임없이 문제를 겪는 평범한 회사의 완벽한 사례에는 모든 항공사가 포함됩니다. 항공사는 노조 문제, 연료 가격 문제, 극심한 가격 경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지혜는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극심한 고통을 잠깐 참는 것이 쉴 새 없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해하고 유리할 때만 베팅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1960년대 후반 상승장이 계속되자 모든 것이 너무 비싸졌고 당시 그레이엄의 방법론을 따르던 워렌은 매수할 만한 저렴한 주식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워렌은 투자 전략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헤지펀드를 접고 파트너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준 뒤 자기 돈 대부분을 미국 국채와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반면 찰리는 투자를 계속했고 1973년 이전까지 큰 수익을 올리다가 1973년과 1974년의 주식시장 폭락으로 파트너들이 투자금을 절반 가까이 잃었습니다. 찰리는 이 시기를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꼽습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것을 알고 현금을 깔고 앉아있던 워렌은 시장이 폭락하자 수십 개의 훌륭한 회사들이 헐값에 시중에 나온 것을 보고 수중의 현금으로 그 기업들을 싸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찰리는 현금이 없었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은 투자자가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 뒤 주식이 그 가치에 도달하면 매도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평범한 회사는 물론 오래가는 경쟁 우위를 가진 훌륭한 회사의 주식도 미리 정한 적정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해야 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 상승에서 오는 이익을 누릴 기회를 모두 잃습니다. 찰리와 워렌의 이론에 따르면 견조한 경쟁, 우위가 있는 회사는 시간이 흐르면 본질 가치가 확대되는 사업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번 주식을 매수하면 가능한 오래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주식을 오래 소유할수록 그 가치가 성장하고 회사의 가치가 성장할수록 투자자는 더 부유해진다는 것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잘 입증합니다. 때때로 훌륭한 관리자가 운영하는 뛰어난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올 것이며 그날이 극락을 맛보는 날입니다. 찰리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이 나가 매수하지 못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러려면 보통 하락장에서 매수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무척 어렵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돈을 잃는 것을 보면 겁에 질려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투자를 하기엔 너무 무섭습니다. 또한 매수해야 하는 좋은 기회에 현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찰리와 워렌은 배가 정말로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찰리는 금융 침해가 섹스보다 금융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금융 위기는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거의 완전히 잊히는데 이는 아마도 투자 업계가 과거를 한탄하기보다 미래를 보며 돈을 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찰리는 이를 이해하고 하락장이 가져다주는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해 상승장의 끝 무렵에 거액의 현금을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주가가 언제 붕괴할지 예측하지 않고 그저 주가가 떨어지기를 몇 년간 기다립니다. 주가가 높아질수록 주식 매수를 멈추는데 이는 버크셔의 현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투자 기회를 잡을 때까지 참을성을 갖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하지만 이는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5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활동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니 무언가 바보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조급하고 그래서 대부분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실패합니다.
주식은 거의 언제나 그것의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보유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결심한 날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덜 괜찮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더 기다렸다면 훨씬 괜찮은 대상을 찾았을 것입니다. 찰리는 기다린다고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니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 본성에 어긋나지만 그래서 이 방식이 이기는 투자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투자 전략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매도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은 서두르는 사람, 즉 거의 모든 세상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찰리는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장기 투자 기회가 적절한 가격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며 그게 그가 많은 독서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독서를 합니다. 성공을 위한 만병통치약 같은 것은 없으며 비즈니스와 인간 본성, 그리고 숫자를 정말 많이 알아야 합니다. 단 하나의 마법 같은 공식이 뭐든 다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단히 배울 수 있기를 바라지만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업가의 전기를 100권 읽는 것이 100권의 투자 관련 서적을 읽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개의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역사를 읽으면 언제 어떤 사업이 힘든 시기를 겪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어떤 점이 그렇지 않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해야 합니다. 1년에 200에서 300개 정도의 기업 연례 보고서를 읽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봐야 합니다. 주식 시장의 평균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무척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돈을 저축하다가 하락장에서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쉽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투자 지식을 얻고자 공부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주식 시장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끝없는 기회의 바다입니다. 찰리 먼거는 관심 없는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큰 흥미를 느끼는 무언가를 찾지 못하면 제법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크게 성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위대한 사업가의 핵심은 그 비즈니스를 향한 열정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의 비즈니스는 일이 아니라 평생의 사랑입니다. 워렌 버핏은 지구상 최고의 공부벌레 중 한 명입니다. 워렌의 투자 기술은 65세가 된 이후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말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인 것입니다. 워렌은 65세가 된 이후에 훨씬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되었으며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직업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은퇴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하며 스스로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상어처럼 살기 위해 계속 헤엄칩니다. 학습이란 모든 투자자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똑똑하지도 가끔은 근면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자주 봤지만 이런 사람은 학습 기계입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면 그날 아침보다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갈 길이 먼 사람에게 이는 큰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능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력을 더 할수록 지성이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투자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나이를 더 먹고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육체적 자질은 시력, 맑은 정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기술 정도입니다. 이것이 찰리가 92살 나이에도 훌륭한 투자자로서 젊은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찰리는 에픽테토스가 가진 삶의 태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인생에서 놓친 모든 기회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이고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기회를 놓친 사람의 의무는
자기 연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법으로 끔찍한 충격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부분에서 에픽테토스의 운명과 비슷한 것은 개별 회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미시적 사건들, 그리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주가입니다. 그런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배울지는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찰리는 투자의 삶에서 모든 손실 하나하나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찰리가 매우 경쟁적인 산업의 문제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는 코카콜라나 시즈 캔디처럼 소비자, 독점의 지위를 가진 회사를 소유할 통찰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이코 같은 저비용 생산이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973년과 1974년의 주식시장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2008년과 2009년 웰스파고 주식을 매수하기 전까지 쌓은 통찰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으며 비록 찰리가 에디슨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역시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삶은 삶을 망친 좋은 예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은 사상 최고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애초부터 꽤나 비참했습니다. 평생을 소득보다 많이 소비하며 살았고 그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찰리가 부를 축적한 비결 중 하나는 젊은 시절 혼신의 힘을 다해 절약을 한 것입니다. 찰리가 처음 중고가 아닌 새 차를 산 건 60세가 다 되어서였으며 천만장자가 되고서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고급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놓은 돈이 투자 자금이 됩니다. 과소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며 돈을 덜 쓰고 지혜롭게 투자하면 추월 차선 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전문화가 성공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전문화에 힘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전문화는 모든 종목에게 생존의 핵심이며 모든 사업적 성공의 핵심입니다. 전문화는 경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 모든 사람과 경쟁해야 하지만 전문성을 기르고 강화하면 대중과 차별화됩니다. 포르쉐를 저렴한 동네 정비소에 맡기지 않고 전문적으로 포르쉐를 다루는 정비소에 맡깁니다. 포르쉐 전문점은 다른 일반 정비 공임의 2배를 청구하지만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 가격이 정당화됩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전문가이며 나머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독서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월가 직장에 지쳤거나 상사가 힘들게 한다면 계속 생각하고 계속 독서하라고 조언합니다. 찰리가 보기에 그것이 투자 게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찰리는 하루에 많으면 600페이지 정도를 읽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매일 읽는 신문 세부와 일주일에 통상적으로 읽는 여러 권이 포함됩니다. 물론 때때로 로스앤젤레스 컨트리 클럽에 가서 클럽 샌드위치와 콜라를 즐기기도 합니다. 찰리는 열심히 독서를 하면서도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자의 대가 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독서를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나이를 더 먹고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찰리 멍거가 평생에 걸쳐 터득한 주식 투자의 핵심 비밀들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99%의 투자자가 실패하고 1%만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바보가 되지 않기, 깔고 앉아 장기 투자하기, 가격이 잘못된 기회 찾기, 소수 종목에 집중하기, 인내와 기다림의 기술을 익히기. 이 5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당신도 평범한 투자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99세까지 살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읽고, 계속 배워라. 그것이 투자 게임의 전부이다. 이제 당신도 이 원칙들을 실천에 옮겨 평생 부자로 사는 길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월급 봉투로 20억 원을 만든다고?
야근해서 버는 게 빠르겠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벼락부자가 된 투자 귀재들의 스토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월급만으로 수십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다는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옛날 이야기나 운 좋은 사람들의 잔치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잠시 스크롤을 멈추세요. 워렌 버핏의 평생 파트너이자 현명함의 대명사였던 찰리 먼거가 생전에 자신의 부를 만든 핵심 비결로 극찬했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천재적인 투자, 감각이나 높은 연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단 3가지의 원칙만 자동 습관으로 만들면 누구나 20억, 그 이상의 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동 부자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낼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먼거는 그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이 단순한 접근법에서 부의 지름길이 나왔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당신의 돈이 일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자 월급 날마다 자동으로 자산을 불려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떼어놓으세요. 당신은 월급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카드값, 생활비,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저축. 부자의 길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먼거의 가르침과 자동 부자 시스템의 핵심은 먼저 당신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라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즉시 목표 자금을 향한 투자금부터 자동이체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마치 세금이 저절로 빠져나가듯 투자금이 당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산 증식 계좌로 흘러가게 만드세요. 남은 돈으로만 생활해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깔고 앉아 계세요. 찰리 먼거는 모든 현명한 투자는 가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의 핵심은 자주 사고 파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경쟁 우위를 갖춘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처럼 이해하기 쉬운 사업을 하는 기업, 꾸준히 돈을 잘 벌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을 고르세요. 그리고 주식창을 쳐다보며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먼거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번 주식을 매수하면 가능한 오래 들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임을 알면서도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복리의 마법을 현실로 만듭니다. 셋째, 끊임없이 독서하고 멍청한 실수를 피하세요. 먼거는 스스로를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책을 읽으며 부와 명성을 얻게 된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부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현명함의 결과물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대부분의 이유는 멍청한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휩쓸려 유행을 좇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넣는 행위 등이죠. 독서를 통해 위대한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간접 경험하고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심리적 편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버는 능력 범위를 넓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은 특별한 스킬이 아닙니다. 꾸준함, 인내심, 그리고 학습이라는 평범한 미덕을 자동 시스템에 녹여낸 것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자동으로 투자하고 우량한 자산을 골라 오랫동안 보유하며 매일 조금씩 지혜를 쌓아 멍청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바로 찰리 먼거가 평생 실천한 자동 부자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월급의 10%를 떼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씨앗이 시간에 걸쳐 복리의 마법을 타고 당신의 20억 원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도파민이 터지는 날을 상상하며 오늘부터 자동 부자 시스템을 가동하세요. 챕터 1. 52세 조기 은퇴한 평범한 부부가 20억을 만든 충격적 비밀. 미국의 한 재테크 강의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강사 앞에 50대 초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성이 나타나 다음 달 퇴직 예정이라며 재정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30년간 같은 회사를 다녔고 연봉은 4천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부인과 함께 찾아온 그의 재무제표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짐 맥킨타이어 부부는 4억 5천만 원 상당의 거주주택과 3억 2,500만 원 상당의 임대, 주택 두 채를 빚 없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는 6억 1천만 원이 쌓여 있었고 부인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도 7,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채 투자금 1억 6천만 원, 현금 650만 원, 그리고 빚 없이 소유한 보트 한 대와 세 대의 차량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무려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비밀은 놀랍도록 단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세 가지 원칙에 있었습니다. 맥킨타이어 부부는 결혼 초기 부모님으로부터 단 하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돈을 쫓는 삶 대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한 푼이라도 벌 때마다 우선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청구서를 먼저 지급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지만 이 부부는 반대로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돈을 먼저 챙긴 다음 다른 청구서를 처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산에 저축 항목을 반영하려 했지만 숫자가 맞지 않아 부부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때 부인의 어머니가 결정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예산 짜는 것은 소용없으니 수입의 10%를 무조건 저축하여 다른 데 생각할 여유도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은 쓸 수가 없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부부는 이 조언을 따라 처음에는 수입의 4%로 시작하여 차츰 늘려 현재는 수입의 15%를 저축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0%를 저축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은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다음 우선순위는 집을 살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집을 사는 것이 최고의 투자이며 집을 소유하면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집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의 소비 유혹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챕터 2. 하루 커피값으로 12억 만드는 라떼 요인의 마법. 짐은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색하고 지루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 중 하나는 담배였습니다. 하루 한 갑씩 피우는 담배 값을 아끼면 2년 안에 집 계약금을 모을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부모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떼 요인입니다. 아침마다 비싼 커피를 사는 대신 그 돈을 투자하라는 개념입니다. 하루 몇천 원을 아끼면 나중에 집도 살 수 있고 집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떼 요인의 위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3살 직장인이 매일 커피나 군것질로 쓰는 5천 원을 퇴직연금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1년에 대략 200만 원을 저축하는 셈입니다. 이 돈을 50년간 평균 수익률 10%로 굴리면 65세가 되었을 때 퇴직연금은 12억 원이 됩니다. 연 200만 원을 10% 복리 수익으로 42년 동안 굴린 결과입니다. 만약 수익률이 6%로 떨어지더라도 총액은 5억 5,952만 3천 원이 되어 여전히 수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을 저축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천 원씩 7일을 투자하면 주당 3만 5천 원, 매월 약 15만 원을 연 수익률 10% 상품에 40년 투자하면 9억 4,800만 원이 모입니다. 하루 1만 원씩 투자하면 40년에 18억 9,700만 원이 됩니다. 부부 둘이 하루에 1만 원씩, 즉 2만 원을 모으면 40년에 37억 9,4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투자 수익률과 복리의 힘이 결합된 결과이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하면 장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5천 원이나 1만 원을 아끼는 것은 현재 급여 중 1시간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며 자신을 위해 1시간을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떼 요인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으로
별 생각 없이 사소한데 낭비해버리는 돈을 의미합니다. 자동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입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싼 커피값, 담배, 술, 과자, 패스트푸드 등 기호품에 낭비하는 돈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일정량의 라떼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힘들게 번 돈을 사소한 지출에 쏟으며 누적된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라떼 요인, 즉 불필요한 지출을 빨리 파악할수록 더 빨리 그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챕터 3. 30년 걸릴 대출금을 25년 만에 갚는 충격적 방법. 맥킨타이어 부부가 집 2채를 빚 없이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대출금 조기 상환 방법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운 이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매달 대출금 한 달치를 갚는 대신 2주마다 그 절반의 금액을 갚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대출금을 추가 상환하는 효과가 있어 1년쯤 꾸준히 갚아 나가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대출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0년 걸릴 대출금을 25년 만에 갚을 수 있었고 20대 중반에 집을 사면 40대 후반에는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꾸준히 이 방법을 사용하여 30대 후반에 집 한 채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집 대출금을 갚은 후 매달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산 집은 세를 주고 더 좋은 집을 사서 동일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빨리 갚았습니다. 결국 2채의 집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고 한 채는 주거용으로 다른 한 채는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부모님의 교훈 중에는 절대 빚을 내서 뭔가를 사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감당할 만한 현금이 없다면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라도 절대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 구매는 유일한 예외이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합니다. 짐은 원하는 보트를 사기 위해 5년간 돈을 모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차를 살 때도 항상 중고를 샀지만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이 부족하면 절대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카드 연체를 해본 적이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면 그 달에 바로 갚는 것이 부모님에게 배운 비결이었습니다. 이런 무부채 생활 원칙이 20억 원의 자산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챕터 4. 의지력 제로로도 부자 되는 자동화 시스템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맥킨타이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짐은 자신들은 절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는 그나마 자기 관리를 잘하는 편이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하며 의지력이 중요했다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대중매체, 심지어 정부까지 부모님의 조언과 반대로 행동하라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의지력 없이 어떻게 원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자동화였습니다. 짐의 재테크 방법은 의지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손을 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두면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적금 계좌에 이체되도록 해놓았으며 그 과정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2번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말 그대로 손을 떼도 되는 것입니다. 아예 신경 쓰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도 없고 마음을 바꾸거나 일부러 하지 않을 수조차 없어 통제에서 벗어나 잘못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를 자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력이 약해도 부자가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월급에서 자동 이체되게끔 해놓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자동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짐의 경우 월급 계좌에서 기업 퇴직연금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고 주택 대출금도 은행의 자동 이체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자동으로 상환되게 했습니다. 수입 중 일정액을 펀드에 자동으로 입금되게 했고 심지어 매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까지 자동화하여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처음 자동화했을 때 한 달에 월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5만 원도 안 되는 적은 액수였지만 점차 늘어났습니다. 챕터 5.
월급의 20% 투자로 조기 은퇴하는 구체적 실전 전략. 자동화 투자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뱅크나 다른 은행의 자동 이체 기능을 활용하여 연금 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CMA 계좌로 돈을 자동으로 이체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S&P 500, 주종 ETF, 나스닥 추종 ETF, 고배당 ETF를 자동으로 매수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매달 신경 쓰지 않고도 투자가 이루어지며 장기간 반복하면 저절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먼 것보다 덜 써서 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며 의지력이 개입되면 어렵기 때문에 월급을 받자마자 자동 이체 및 자동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수입에서 최소 10%를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퇴직금에 투자하여 자신에게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 저축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절세 효과와 수입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기에 유형별 공식은 이렇습니다. 중산층은 총 수입의 15%를 자신에게 먼저 투자합니다. 부자는 총 수입의 15%에서 20%를 자신에게 먼저 투자합니다. 조기 퇴직 부자는 총 수입의 최소 20% 이상을 자신에게 먼저 투자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일 경우 월급은 대략 420만 원이고 하루에 14만 원입니다. 이 중 10%를 저축하면 하루에 14,000원을 저축하는 셈입니다. 만약 이 돈을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지 않는다면 매월 42만 원씩 35년간 수익률 10%,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16억 원이라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금 운용 방법은 자동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거기서 주식, 채권, 현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CMA, MMF에 투자합니다. 젊을 때는 성장형, 안정형 상품에 많이 투자하고 채권에는 15% 정도 투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채권과 현금 투자를 늘리고 성장형, 안정형 상품 투자를 줄입니다. 공격형 성장형 상품으로 개별 주식이나 나스닥 100 추종 ETF, 안정형, 수익형 상품으로 S&P 500 지수 추종 ETF나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 부자 설계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급여와 수입을 받으면 첫째,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둘째, 비상금 계좌에 소득의 5%를 현금으로 모읍니다. 셋째, 드림머니 계좌에 돈을 자동 이체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자금을 모읍니다. 넷째, 신용카드 지출이나 일반 지출도 계좌를 나눠 자동 이체합니다. 다섯째, 기부금도 자동 이체하여 매달 냅니다. 최종 목표는 퇴직연금의 총수입 중 최소 12.5%, 즉 하루 근무 시간 중 1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맥킨타이어 부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것이 엄청난 일이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패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들의 모토는 일단 하자는 것이었으며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이 방식을 시작했을 때는 자동화 기술이 초기 단계라 친구들이 신뢰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모든 재정 관리를 자동화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이들의 딸도 30분 만에 자동화를 마쳤고 이제 자동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돈을 모으면서도 인생을 즐기고 멋지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부자가 되기 위해 인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 30년 동안 남들보다 더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생을 즐겼고 특히 돈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맥킨타이어 부부의 재테크 핵심은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것이었고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것을 자동화한다면 누구나 자동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조기 은퇴한 평범한 부부의 경험담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적어도 하루 1시간은 자신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것이 20억 원 자산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챕터 6. 세금 폭탄 피하고 수익 극대화하는 계좌 선택의 기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계좌로 투자하느냐입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계좌 선택에 따라 최종 수익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 증권 계좌로 투자하면 매년 발생하는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이 모든 수익이 과세 이연됩니다. 과세 이연이란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30년간 매년 50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배당금과 매매 차익에 대해 약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 10% 수익을 낸다고 하면 세금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약 8.5% 정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모든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로 인해 30년 후 최종 자산은 일반 계좌 대비 30% 이상 많아집니다. 1억 원과 1억 3천만 원의 차이입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계좌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사용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 700만 원까지 납입 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을 넣으면 약 115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이것은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16.5%의 수익을 올린 것과 같습니다. 어떤 투자 상품도 이런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이고 그 이상이면 13.2%입니다. 매년 이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과세 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10분이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도 개설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날 자동 이체를 설정하여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연봉 5천만 원이라면 월 58만 원 정도를 넣으면 됩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원하는 ETF를 매수하도록 설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고 기타 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최저 3.3%에서 5.5%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게다가 연간 1,5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연금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챕터 7. 월급쟁이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없이 임대소득 만들기. 맥킨타이어 부부처럼 부동산 임대소득을 만들고 싶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임대용 부동산까지 사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고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와 부동산 관련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상업용 건물,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쇼핑몰 등을 매입하여 운영하고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에는 수백 개의 리츠가 상장되어 있으며 일반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연 4%에서 8%에 달하는 리츠들이 많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셈입니다. 집을 사지 않고도 임대소득과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이라는 미국 리츠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11,700개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5년 넘게 배당금을 매년 증액해왔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 5% 수준입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약 20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20년, 30년 투자하면 배당금은 계속 증가하여 나중에는 월 40만 원, 6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집을 사서 세를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이지만 관리비 걱정도 없고 세입자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프라 관련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통신기업, 전력회사, 상하수도 회사, 가스회사 같은 필수 인프라 기업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신 회사인 버라이즌이나 AT&T는 배당 수익률이 5%를 넘습니다. 전력 회사들도 배당 수익률이 3%에서 5% 수준이며 수십 년간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왔습니다.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코카콜라, 펩시코 같은 기업들은 60년 이상 배당금을 매년 증액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배당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로 높지 않지만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투자원금 대비 배당 수익률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갑니다. 20년 전 코카콜라 주식을 샀다면 지금은 투자원금 대비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 셈입니다. 이런 배당주 투자를 연금 계좌에서 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고 모든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추가 주식을 매수하면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고 늘어난 주식에서 또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눈덩이처럼 자산이 불어납니다. 30년 후에는 매달 수백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개인 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한 채 사지 않고도 임대소득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챕터 8. 시장 폭락이 기회가 되는 달러 코스트 평균 전략.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언제 사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면 바로 떨어질 것 같고 기다리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맥킨타이어 부부는 시장 타이밍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코스트 평균 전략입니다. 달러 코스트 평균 전략은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적은 수량을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많은 수량을 삽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달에 주가가 5만 원이면 10주를 삽니다. 다음 달에 주가가 4만 원으로 떨어지면 12.5주를 삽니다. 그 다음 달에 주가가 6만 원으로 오르면 8.3주를 삽니다.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투자하여 30.8주를 보유하게 되며 평균 매입 단가는 48,700원입니다. 시장 평균 주가는 5만 원이었지만 평균 매입 단가는 그보다 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폭락할 때의 효과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주식 시장이 30% 넘게 폭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달러 코스트 평균 전략으로 투자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훨씬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면 2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면서 이 주식들의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폭락장에서 산 주식들이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꾸준히 투자하던 사람들은 바닥 근처에서 엄청난 물량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간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때 산 주식들이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렸습니다. 만약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했다면 바닥에서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코스트 평균 전략의 또 다른 장점은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는 더 사고 싶고, 급락할 때는 팔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죠. 달러 코스트 평균 전략은 자동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계속 삽니다. 시장이 급등해도 계속 삽니다. 30년, 40년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중간에 폭락이 있어도 결국 회복하고 더 높이 올랐습니다. 챕터 9. 실패 확률 제로로 만드는 분산 투자의 황금 비율.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앨런, 리먼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같은 대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이런 기업에 올인했다면 자산이 전부 날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를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분산 투자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바구니가 떨어져도 다른 바구니는 안전합니다. 가장 간단한 분산 투자 방법은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미국 500개 대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두 개 기업이 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미국 기술주 100개에 분산 투자됩니다.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한 번에 수천 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죽으면 아내를 위한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조차 인덱스 펀드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이 이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종목을 고르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 채권은 상승합니다. 채권을 섞으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채권 비중으로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40세라면 채권 40%, 주식 60%입니다. 60세라면 채권 60%, 주식 40%입니다. 최근에는 이 비율을 조정하여 나이에서 10을 뺀 비율을 채권 비중으로 하기도 합니다. 40세라면 채권 30%, 주식 70%입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오래 살고 은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채권 비중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정하고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된다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챕터 10. 부자들만 아는 복리 가속 페달 배당금 재투자의 비밀. 배당금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곳에 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배당금을 절대 쓰지 않고 재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를 극대화하는 비밀입니다. 배당금으로 추가 주식을 사면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주식에서 또 배당금이 나옵니다.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고 이것을 다시 재투자하면 주식 수가 더 늘어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 원으로 배당 수익률 4%인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해에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것을 재투자하여 추가 주식을 삽니다. 이제 총 자산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해에는 416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것을 또 재투자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 3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단순히 계산하면 3억 2,4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는 배당 성장주라면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배당금이 매년 6%씩 증가하는 주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해에는 400만 원을 받지만 2년 차에는 424만 원, 3년 차에는 449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하면 30년 후 총 자산은 6억 원을 넘어갑니다. 같은 1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배당금 재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3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부자들이 배당금을 절대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 자동 재투자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DRIP라고 부르는데 배당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같은 주식을 매수해 줍니다. 증권사에서 설정만 해두면 됩니다. 한국 주식도 일부 증권사에서 배당금 자동 재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설정해두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맥킨타이어 부부가 강조했던 자동화의 또 다른 적용입니다. 배당금 재투자 전략은 은퇴 후에도 유용합니다. 은퇴 초기에는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자산을 계속 불립니다. 그러다가 70대나 80대가 되면 그때부터 배당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산이 충분히 불어나 있기 때문에 배당금만으로도 풍족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원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전략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의 최소 10% 이상을 연금 계좌로 자동 이체합니다. 그 돈으로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배당 성장 ETF를 자동으로 매수합니다. 배당금은 자동으로 재투자되게 설정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쓰지 않고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합니다. 이것을 30년, 40년 지속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도 필요 없고 뉴스를 매일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설정해두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30년 후에 계좌를 열어보면 수십억 원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찰리 먼거도 극찬한 자동 부자 습관의 완성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작하고 계속하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